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절 초대해 주신 어도비와 메이키 팀에 감사드립니다. 시드니를 다시 방문하게 돼 기뻐요. 시드니는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던 곳인데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를 비롯해 저와 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키트예요. 소품 제작자이자 스타일리스트 겸 아티스트고 현재 멜버른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크래프트 기법을 이용해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촬영을 위한 오브제 제작이라든가 세트 디자인 또는 진열을 위한 설치 디자인을 하죠. 또한 크리에이티브 워크숍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온라인 출판물 콘텐츠도 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저의 첫 작품 활동부터 현재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과정을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제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된 해입니다. 즉 제가 태어난 해죠. 지금 제 사진이 보이실 텐데요. 범상치 않아 보이죠? 미래의 제 모습이 살짝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몇 년 뒤인 1989년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분야에 처음 발을 내딛게 된 해라고도 할 수 있죠. 짧은 기간 동안 아동 의류 모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런웨이를 걷는 모습입니다. 80년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날의 트레이닝복보다 이 당시의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들어요. 이제 시간은 바야흐로 몇 년이 흘러 1997년입니다. 이때 우리 가족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살았고 전 거기서 미국계 국제학교에 다녔습니다. 이때부터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켈리와 저는 90년대 패션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했는데 우정 팔찌, 구슬 목걸이, 색상 전구 등이었죠. 올림머리 연출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학교 축제 때 하곤 했는데 재능을 10분 발휘하여 만든 제품이 크게 히트쳤었죠. 반짝이는 립글로즈와 블링크 182 제품을 만드는데 전 재산을 쏟아붓었어요. 이건 약간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1999년의 제 모습입니다. 펑크 음악과 펑크 스타일에 처음 눈을 뜬 때이자 본격적인 반항기가 시작된 해였죠. 뭐든 좋아하는 게 없었고 모든 사람을 싫어했죠. 뭘 하라고 강요하는 건 절대로 하기 싫었고 평범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공부도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오로지 믹스테이프를 만드는 거였고 맹목적인 저항을 위해 체인을 온몸에 감고 다니기도 했죠. 제가 가진 모든 옷을 자른 다음 옷핀으로 다시 붙인 적도 있습니다. 반항은 더욱 심해졌고 2001년에 저는 고스족이 됐습니다. 부모님에게 엄청난 골칫거리였죠. 당시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방에 틀어박혀 마법책이나 수정구슬, 깃털 같은 걸 이용해 마법수를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스메탈 분위기의 곡을 매우 크게 틀어놓고 몇 시간 동안 반복해서 듣기도 하고 저주 인형을 만들기도 했죠. 학교에서 저를 따돌리던 친구들을 혼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또한 몸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고스 의상을 못 입겠더라고요. 기온이 40도가 되는 에미리트에서 17겹의 검은 옷을 매일 입고 다녔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현재 제 삶과 작품이 컬러풀한 이유가 바로 이때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거의 3년간 검은색 옷만 입고 어둠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 후 2003년에 접어들면서 미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호주 소재의 미술학교였죠. 미술학교 재학 시절은 무엇보다도 제 자신에 대해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의상 제작에 대해 많은 걸 배웠는데요. 저를 비롯한 학과 친구들 모두가 옷을 직접 만들어 입고 캠퍼스를 거닐었죠. 제가 속해 있던 예술대 캠퍼스는 물론이고 교내 곳곳을 활보했습니다. 정말 괴짜였죠.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시드니로 이사했습니다. 일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닥치는 대로 뛰어들었죠. 패션 제품과 액세서리 레이블을 만들었고 디자인 마켓과 애쉬에서 판매했습니다. 그 당시 케이티 페리가 제가 만든 옷을 애쉬 스토어에서 대량 구매한 적이 있었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만든 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입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 다소 쿨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녀의 개인 보석 디자이너가 되게 해달라고 조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답이 없네요. 하지만 정말 기뻤던 순간이면 틀림없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한때 유명한 래퍼가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친구와 함께 래퍼 그룹을 결성했죠. 클럽에서 예쁘게 갇혀있고 랩을 하곤 했는데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 당시 의상을 직접 제작 및 스타일링했고 사진 촬영도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유명해지기도 전에 그룹이 해체됐죠. 이제 현재의 저를 얘기해 볼게요. 손으로 만드는 작품을 제작하는 게 제 일입니다. 저는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로 일했었는데 함께 일하던 스타일리스트는 소품을 손으로 직접 만들고 촬영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제게 그런 작업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권하더군요. 큰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뭔가를 끊임없이 손으로 만들어왔고 저만의 스타일과 미적 감각을 발전시키며 쌓아온 스킬이 적지 않다고 느꼈기에 이 같은 일을 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죠. 그 후로 약 7년 동안 이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벽돌을 쌓듯 경험과 기술을 축적했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그 노력의 결과고요. 그런데 왜 핸드메이드였을까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크래프트 디자이너가 된 동기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그런 제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 기술로 불가능한 건 거의 없죠. 컴퓨터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직접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크래프트 작품을 만들 수 있죠. 수일, 수개월, 심지어 수년이 걸리던 일도 이제는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완성됩니다. 정말 흥미롭기도 하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놀라울 뿐이죠. 그렇지만 저는 직접 손수 만든 작품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핸드 스킬의 역사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아크로폴리스를 짓는데 50년이 걸렸는데요. 수천 명의 일꾼들, 손재주가 뛰어난 장인, 금속공들이 힘을 모아 50년에 걸쳐 완성된 이 아크로폴리스는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기술력이라 할 수 있죠. 50년간 직업이 보장된다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그 기분을 표현하자면 이렇지 않을까요? 자, 다음은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완성하는 데 4년을 바쳤습니다. 문자 그대로 4년 동안 위쪽만을 보면서 손으로 직접 그려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건 제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점은 이런 거장들이 자신의 스킬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스킬은 수천 년에 걸쳐 전수되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멋진 걸작품으로 재탄생하죠.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로 이런 전통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치 멸종위기에 처한 것 같다고 할까요? 개인적으로 핸드메이드 기법이나 방법을 작품에 적용하고 이를 고수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최첨단을 달리는 현 세계와 접목된 동시대적인 작품 제작을 통해 과거를 살았던 거장의 정신을 받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기술은 제 작업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제 역할을 하고 있죠. 핸드메이드만의 신미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즉, 템플릿 생성, 샘플 제작, 핸드메이드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구성 요소를 제작하는 것이죠. 또한 새로운 단계의 기술을 도입하면 핸드메이드 작품을 더욱 널리 공유하고 배포할 수도 있죠. 인쇄된 이미지가 한 예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할까요? 간단히 크래프트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크래프트 디자인이란 용어는 제 스스로 만든 말입니다. 저는 보통 사교 모임 같은 데서 긴장하고 허둥대는 성향 탓에 사람들과의 교류에 다소 서툽니다. 누군가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으면 딱히 떠오르는 말이 없죠. 너무나 다양하고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어떤 남성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그토록 일하고 싶었던 대형 에이전시의 책임자였죠.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는데 너무 긴장한 탓에 출장비 페이를 한다고 답했죠.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고 당황하는 게 제 직업이라고 말했어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설명하는 용어를 만들기로 했고 그렇게 탄생한 게 크래프트 디자인입니다. 여하튼 디자이너로서 제 목표는 손을 사용한 기법으로 오브제 고유의 재질을 고스란히 간직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 범주에서도 손색 없는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크래프트를 상업적 디자인 영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저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설정에서 핸드메이드 오브제를 배치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손으로 제작한 작품을 세련된 포토그래피와 결합하여 스토리를 전달하는 방식에 흥미를 느끼죠. 소재가 무궁한 핸드메이드의 특성상 별나고 기발한 요소를 프로젝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의 주된 관심사는 크래프트 기법과 소재를 매우 색다르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거나 글자를 조합하는 거죠. 전통적인 방식을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 작업할 때에도 저의 전반적인 작업 과정엔 핸드메이드 요소가 항상 가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그림에는 소질이 없는데요. 누군가가 펜이나 연필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할 때마다 저는 고민 끝에 결국 막대기 그림 하나를 그리고 맙니다. 하지만 크래프트 분야에서 일해온 덕분인지 가위 하나만 있으면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어떤 모양이건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가위를 이용한 드로잉 작업을 합니다. 그래픽이나 일러스트레이션 요소가 포함돼야 하는 작업을 의뢰받을 때마다 가위로 잘라 모양을 만든 후 스캔한 다음 컴퓨터로 전송해 디지털화하는 과정을 거쳐 프로젝트를 완성합니다. 제게 익숙하고 사용이 편리한 툴과 방법을 이용해 그래픽 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수행하는 저만의 방법이죠. 이런 기법들을 통해 모양을 만들고 인쇄용 디자인으로 변환해 레이저로 자른 듯한 깔끔한 비주얼의 소품을 완성합니다. 우회적인 디자인 방식이라 할 수 있죠. 저의 경우 이 방법을 통해 어떤 프로젝트건 핸드메이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펑크 음악과 문화는 제 성장 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예술가가 되는데 큰 영향을 줬죠. 한때 펑크 스타일의 이 포스터를 직접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잡지를 만들거나 공연 포스터 인쇄, 믹스테이프 제작, 음악 배포, 굿즈 제작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10대 땐 에미리트에서 성장한 탓에 문화생활에 제약을 받았고 저와 제 친구들은 우리만의 문화를 직접 만들어야 했죠. 새로운 음악을 찾느라 잘 알려지지 않은 음악 채팅방을 몇 시간 동안 돌아다니곤 했죠. 옷도 직접 제작해 학교에 입고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 홀로 영국으로 갔었는데 우연찮게 펑크 스타일을 접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흥미로웠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감을 받았죠. 이때부터 제가 만드는 모든 것에 DIY 리소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DIY는 작품의 제작 방법과 기법뿐만 아니라 커리어에 대한 접근 방식에도 적용됩니다. 저는 공식적인 크래프트 훈련 과정을 밟지 않았습니다. 크래프트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방법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새로 개척한 분야니까요. 따라서 제 스스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죠. 이제는 자신의 커리어 경로를 개척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스스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죠. 웹사이트를 만들어 자신만의 브랜드를 비교적 손쉽게 성장시키고 전 세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요. 더 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무궁무진합니다. 역량을 키울 수도 있죠. 동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디자이너에게 역량은 굉장한 힘이 됩니다. 저는 저만의 DIY 접근 방식을 모든 것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존감이 배가 되는 느낌이 드니까요. 또 핸드메이드와 관련된 모든 것과 끊임없이 교류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제 작품을 만들고 구상할 때 이 DIY 리소스를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리소스를 통한 관심 유도는 상업적인 디자인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시회를 열 경우 전시할 작품을 제작할 때 아티스트는 한 템포 속도를 늦추고 특정 주제나 기법을 연구하고 탐구하는데 시간을 온전히 쏟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하다 보면 클라이언트와 일상적으로 했었던 작업의 양은 줄어들고 핸드메이드 업계 일원으로서 핸드메이드 문화와 교류할 수 있게 되죠. 자신만의 제품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디자인 마케팅을 통해 핸드메이드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통한 크래프트 작업 활동은 핸드메이드 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그룹 단위로 크래프트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는 전 세계 다양한 문화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저의 경우 스킬 공유와 핸드메이드 기법에 대한 지식 전수의 전통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워크숍에서 강연을 하는 이유기도 하죠. 이런 생각의 일환으로 다양한 온라인 및 인쇄 기반의 출판물을 위한 DIY 콘텐츠를 저술하기도 합니다. 크래프트에 대한 저의 지식은 보통 포럼, 게시물, 독서, 친구와의 크래프트 클럽 운영 등을 통해 습득한 겁니다. DIY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전 세계 고객과 제가 가진 스킬을 공유하기도 하죠. 저는 주로 개인 프로젝트를 선호하는데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고 여러 방식으로 크래프트의 한계를 실험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의뢰 개요서나 특정한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프로젝트에서는 우스꽝스러운 발상도 허용되는데요. 저에 대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꽤나 우스꽝스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으므로 최상의 조건이죠. 제 안의 열정이 소멸되지 않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어렸을 때 이미 창작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창작자로서의 본분을 되새기며 관습적인 사고의 틀에 빠지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작이 아니거나 창작을 흉내내는 일을 하는 제 자신을 상상하기 어려웠죠. 저의 바람은 오래도록 크래프트 작업에 매진하는 것이고 제 열정을 표출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통로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적 클라이언트와 공동 작업자에게 제 작업에 대해 교육해야 하고 작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핸드메이드 요소를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방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가진 열쇠는 다변화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제 스킬을 적용해 핸드메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측면의 방법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한 방식의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게 되죠. 앞서 언급했듯이 핸드메이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가위를 이용해 드로잉을 하면 그래픽과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더 많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같은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죠. 크래프트 기법을 이용해 매력적인 시각 경험을 제작하는 것은 디지털 캠페인의 한 부분입니다. 저만의 고유한 제품 캠페인을 비롯해 다양한 캠페인을 위한 스타일링 작업을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죠. 제가 운영하는 소품 라인의 화보집 제작을 위한 DIY 포스터용 소재를 배치하는 레이아웃 작업이든지 또는 보다 고전적인 스타일을 원하는 클라이언트와의 작업이든지 샷을 스타일링하는 작업이죠. 시각적 내러티브를 선별해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은 흥미롭습니다. 또한 디자인 기획부터 소품 제작, 세트 구성에 이르기까지 스토리에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을 통해 보다 완벽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디자인에서 시작해 콘셉트 구상, 소품 제작, 스타일링 및 배치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작업은 정말 즐겁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단순한 제작자에서 자연스럽게 큐레이터 영역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성장 과정과도 같죠. 말하자면 재봉사로 시작해 패션 디자이너로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은 DIY 크래프트 책의 이미지인데요. 이 책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면 10월에 출간되는 이 책은 DIY 피냐타 책이고 출판사는 하드그랜트 북스입니다. 이 책을 작업할 때 프로젝트 전반에 아트 디렉터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모든 디자인 작업을 총괄하고 포토그래퍼와 북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비전을 실현시킨 매우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런 유형의 작업을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제가 작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핸드메이드 작품이 주는 촉감적인 특성은 제작자인 저와 관람객 모두를 연결해주고 더욱 진정성 있는 경험으로 이끌어줍니다. 경험 외에도 진정성 있는 공간도 만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는 모든 것이 제 손을 거쳐 스튜디오로 전달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작인으로서 진정성을 추구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이러한 노력은 온라인에서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소셜미디어가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삶에 대한 비현실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단점이 있죠. 즉, 사람들 삶의 아주 작은 일면만이 노출되죠. 때때로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 제 자신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란 생각이 드는데 인터넷상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밝고 완벽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 이미지는 예쁘게 단장된 제 스튜디오의 모습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사랑스러운 나의 스튜디오, 근사한 조명이라는 게시물과 함께 글래스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죠. 굳이 해시태그를 달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평상시 제 스튜디오는 사실 이런 모습입니다. 약간의 속임수를 썼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최대한 저의 진실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꿔 말하면 아티스트로서 일상의 경험에 대해 더욱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들과 크고 작은 걸 공유하면서 훌륭한 성과뿐만 아니라 단점, 실수, 실패에 대해서도 솔직히 털어놓아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면 관객과도 보다 진실된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더욱 진정성 있는 교류를 위해 노력합니다. 적극적인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고자 정기적으로 다른 크리에이터와 교류하며 공동 작업을 좋아합니다. 경쟁이 아닌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이죠.
중요한 철칙이기에 친구가 되려고 힘씁니다. 이런 진정한 교류는 더욱 진정성 있는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주제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봄으로써 자아 실현을 통해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엄청난 번아웃 증후군을 앓았습니다. 아티스트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미드 로앤오더를 보는 것이 전부였죠. 로앤오더가 형편없는 드라마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기분은 항상 다운돼 있었죠. 지나고 나니 그 기간이 저의 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일 처리 방식과 장단점을 비롯해 제 자신에 대해 솔직해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티스트로서의 까다로운 측면을 보다 편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돌봄을 우선시하여 뇌와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도록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여유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죠. 저는 최대한 오랫동안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미래에는 제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디자이너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스킬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예술에 대한 열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핸드메이드 작품으로 제 커리어를 계속해서 이어나감으로써 핸드메이드 접근 방식이 도태되지 않고 계속 전수돼 후대의 사람들이 지금의 저처럼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어도비 메이키 팀에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영감을 얻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